음악부터 의미심장합니다. 조차가 파헤친다. 한국정치학회 이사 조경근 교수,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오늘 음악과 어울리게 굉장히 좀 기민하게 들어오셨습니다. 네, 우리 형제가 떴다며. 자, 오늘도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자,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은 뭐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까 당당하게 맞서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되게 결연한 의지가 좀 보이더라.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보면서 또 8페이지 가까운 그 장문의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걸 보면서 이걸 몇 번이나 하실까, 하게 될까, 그걸 좀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도 저는 한 5-6번은 아마 이 장면을 국민들은 목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도 줄줄이 남아있다. 그건 뭐 이재명 대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검찰이 지금 갖고 있는 시나리오 속에는 다 들어있다. 아마 그런 것들 속도 조절해가면서 제가 볼 땐 다음 총선까지 검찰은 아마 우려먹는 방식으로 갈 거다. 그러면은 저는 결국은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정치보복 수사로 보고 단일 대우로 맞서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있겠느냐, 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뭐 그 현재 성남 FC 관계는 법률 전문가들이 네.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들었고요. 또 어제 뉴스에 보니까 쌍방울 전 회장 태국에서 잡혔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대한민국 야당의 대표시기도 하니까 잘 대비하고 준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조금 한번 좀 지켜보고 기다려보겠다. 어떻게 되는가, 그런 입장을. 저는 뭐 12시간 좀 넘게 받고 나왔을 때 저는 꽤 초췌한 모습으로 나오실 거라고 봤는데, 네네. 그래도 굉장히 저는 좀 살아있는 그런 의연하게. 느낌. 물론 되게 피곤한 그런 좀 표정들이 역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되게 의연하게 좀 나와서, 그리고 좀 길지 않고 짧고 좀 강력한 그런 형태의 메시지를 냈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역시 이재명답다, 뭐 이런 생각은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사를 받고 나서 이제 얘기를 답은 정해지고 기소할 게 명백하다,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기소가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소는 이미 뭐 거의 기정사실화된 거고요. 뭐 이걸로 기소 안 되면 또 다른 걸로 기소하고. 근데 저는 오히려 좀 그것보다는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될까 말까, 이게 더 관심사일 것 같은데, 구속영장 청구하면 당연히 저는 그게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면 그건 좀 심각한 사안인데, 그렇게 될 사안은 전혀 아닌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고. 저는 뭐 이게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에 불려나가는 그 과정을 저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과 그다음 검찰은 굉장히 즐기게 될 거다, 아마. 그래서 그 즐김의 과정이 꽤 길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벌써 12시간 넘게 사람을 잡고 안 놔주는 그 과정에서 12시간 동안 혐의 사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구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느끼게 그런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거죠. 저는 뭐 그 속에서 결국은 창피 주는 것, 뭐 이런 어떤 프레임들을 계속 가동하면서 총선에 어떤 좀 긍정적인 그 국민의힘 입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계속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검찰 입장에서 저는 뭐 구속영장의 청구는 어려울 거다,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 국민의 거의 절반 가량이 지지했던 그런 대통령 후보였고요. 여전히 강한 지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거는 기소가 되어 가지고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그런,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런 진행의 절차로 갈 거다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검찰은 뭐 되게 정치화된 검찰이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그렇잖아요. 그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의 대표를 그냥 바로 이렇게 기소로까지 몰고 갈 거고, 아마 구속영장 청구하면 그것도 1호가 되겠죠. 네. 저는 헌정사에 정말 기록을 남기는 검찰로 아마 기록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구속영장이 만약에 청구가 됐다 해도 이제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이는가도 아마 가능성이 저는 뭐 그렇게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그렇게 예측 가능한 사법 체계가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판사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뭐 물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좀 랜덤하게 돌아갈 수도 있고 충분히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저는
판사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도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마지막 위험성까지는 저는 제거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법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증거를 갖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나와 있는 증거는 거의 뭐 제로에 가깝다 하다시피 한데 그래도 그걸 기소까지 끌고 가는 검찰의 강단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저는 이 정부의 검찰은 못할 게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위험성까지 완전히 제거됐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그러니까 구속영장의 청구라고 하는 거는 범죄 사실이 확실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이런 도주 어떤 위험이 염려가 있었다. 있을 때 발행이 되는 네. 거니까 그거는 아마 안 될 거에다가 청구를 하는 것 자체도 좀 무모한 검찰이다라고 하는 걸 오히려 보여주는 게되기 때문에 안 할 거다 이렇게 예측은 합니다. 네. 저는 말 조심 안 해도 되죠. 우리 조 교수님 중요한 사회도 보시고 말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뭐 구속영장까지는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제 만약에 이제 이후에 당 대표 자리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당대표 자리 뭐 이후에 근데 기소가 된 이후에도 네네. 당대표 자리를 유지할까 말까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이제 내부에 제가 볼 때는 반발이 심해지고 반 이재명계가 아마 굉장히 강한 강공 드라이브를 걸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저는 그 포스트 이재명의 체제에서도 대안은 별로 없다. 그런 관점에서는 쉽지 않을 거다. 민주당도 만약에 그렇게 대오가 완전히 흐트러진 상태에서 당이 거의 분열에 가까운 상태에서 총선을 치른다. 상상하기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조홍천 의원도 그렇고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그리고 정말 때를 못 맞춘 이상한 말들을 좀 해대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저는 그런 것들은 좀 가지 정리가 좀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이런 기회를 저는 이재명식의 당 운영, 민주적인 근데 민주적 개혁, 당의 민주적 개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저는 전공으로 밀어붙이고 그다음 민생개혁법안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돌파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아마 사태를 좀 수습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다음 총선은 수도권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수도권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냐라고 볼 때 예를 들어서 이낙연 대표가 다시 전 대표가 등장을 한다고 해도 이재명 현 대표만큼 수도권에서 그렇게 표를 모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로서는 관심의 대상이죠. 근데 아마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 정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민주당 정당 지지율에는 뭐 정당 지지율은 이미 저는 다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아직은 민주당에 저는 중도층이 완전히 붙어 있다라고 보기 어렵고 중도층은 지금 아마 구천의 어딘가를 여전히 헤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국민의 힘도 저는 중도층을 흡수 못하고 네. 있고 민주당도 흡수 못하고 있고 이 싸움은 제가 보기에는 총선에 거의 가까이 갔을 때 아마 중도층이 어떤 결정들을 하게 될지 모르는데 그때는 이제 이 지금 윤석열 검찰공화국에서 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한 국민의 최종적 판단, 유권자의 최종적 판단이 저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래서 지금 정당 지지율의 변동 이런 것들을 쉽게 예단할 상황은 저는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무응답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예. 또는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하는 응답이 있는 지금 현재로 보면은 거의 뭐 비슷하죠. 두 개의 정당이. 네네. 저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거는 민주당이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다른 민생 중심의 정당, 서민 중심의 정당이라고 하는 당의 확실한 개혁 그리고 국민의힘이 거꾸로 국민을 뺀 당원의 힘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민을 좀 더 안고 가는 정당이다. 이런 종류의 개혁의 어떤 모습들, 비전들 이런 것들을 보여서 자체 발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다음 총선에서는 충분히 자체 발광하지 않아도 아마 정부 여당의 어떤 여러 가지 실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반사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것만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총선까지 가는 과정에서 뭔가 민주당 스스로가 표를 얻을 수 있는 뭔가를 좀 보여줄 필요는 있다 그렇게 보죠. 그래서 지금 임시국회가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상황이네. 중요하죠. 예. 그 최근 한 몇 달간은 민주당이 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민생 중심으로 그런 노력을 좀 많이 했죠. 발언도 많이 하고 정책도 내려고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효과를 그렇게 거뒀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첫 번째 이슈를 좀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벽두에 중대선거구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이 문제가 정치권의 화두로 지금 떠올라 있거든요. 우선 중대선거구제가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좀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대선거구제라고 하는 건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중대선거구제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2인 선거구제, 3인 선거구제, 4인 선거구제 이렇게 부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마다 한 명 뽑는 네. 거고 중선거구제는 거기에서 2명 내지 3명 뽑는 거고 2명 뽑는 거고 중대선거구제, 대선거구제 가면 이제 3명, 4명씩 이렇게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선거구제까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경험이 있고 중대선거구제는 지금도 아마 지방 의원 선거에 네, 네. 기초의원 선거에서 기초의원. 적용되고 네.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늘 뭐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 해서 저번에는 또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했는데 결국 이게 또 뭔가 부작용이 많았고 이 선거구제는 어떤 선거구를 하든 간에 결국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뭔가 좋은 방향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겁니까? 변화가 있어야죠. 뭐 연동형 비례제도 있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그렇죠. 있고요. 그런 예. 것들을 또 절충한 것도 있는데 저는 시기적으로 볼 때 어렵다라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예. 선거가 끝난 다음에 바로 어떤 뭐 정말 애국적인 또는 정치를 바르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들이 모여가지고 자 시작하자라고 모르는데 선거를 이제 한 1년 정도 앞둬놓고는 아마 안 될 거다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네. 저는 이 중대선거구제의 담론을 던진 것도 대통령이 스스로 던진 겁니다. 네. 대통령이 이렇게 던진 사례들은 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이 시절에 2003년도에 대연정하면서 그때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한 이런 선거제도 개혁을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대통령이 던지기 네, 네. 쉬운 하도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그냥 정말 핵폭탄처럼 던져 놓았는데 저는 명백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기본적으로 다음 총선에서 마치 1971년도에 8대 선거에서 공화당이 완전히 무너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유신헌법 딱 제통하고 73년 선거 때 아예 중선거구제로 그게 해가지고 됐거든요. 네. 그런 방식의 어떤 변화들을 윤석열 대통령은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다. 결국은 유신 시대를 자꾸 돌아가는 다양한 종류의 어떤 기제들을 저는 하나씩 꺼내놓고 있는 상황. 네. 그래서 박정희 향수를 다시 불러 일으키려고 하시나 뭐 이런 오해까지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수도권에서 1등을 하는 정당 예를 들어서 80% 1등을 하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정당 그 외의 정당이 2등을 했다라고 할 때 2등까지 붙여야만 의석이 확보될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중대선거구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이제 명분으로 내세우는 거는 TK 지역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나오는 게 바람직하고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건데 뭐 그런 만약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좀 더 빨리 했었어야 된다라고 다시 말하면 또 강조하지만 이번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네. 그런 얘기. 지금은 시간상으로도 네, 네. 물리적으로 저는 힘든 뭐 상황이다. 굉장히 뭐 쉽지 않은 건데 이건 어떤 의도를 갖고 던졌기 때문에 그 윤 대통령이 그 의도를 얼마만큼 충실히 달성했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건 뭐 예컨대 여당 내부의 친윤과 반윤의 어떤 대결 구도 속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할 거고 또 민주당 내부의 분열을 자극하는 요소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관점에서는 또 민주당이 결국 이걸 받지 않으면은 기본적으로 개혁에 반하는 정당이다 이런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데도 유리하고 뭐 이래저래 여러 가지 용도로 아마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은 거의 저는 제로에 가깝다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친윤 반윤 얘기가 나와서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한번 얘기를 옮겨가 보겠습니다. 네. 어유 나경원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퇴를 이제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뭐 이 문제가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굉장히 찬반을 이루는 근데 많더라고요. 정책 조절을 하는 데에 예를 들면 이제 위원장이 대통령이더라고요. 네. 그죠? 그리고 이제 부위원장이 나경원 전 의원인데 그러면은 결국은 그게 이제 맡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 일을 가지고서 뭐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어떤 정책을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라고 내세운 것에 대하여서 대통령실이 그렇게까지 정색을 하면서 막 하는 거는 좀 의아하고 이상하다는 생각을 네. 좀 했어요. 아니면 뭐 아이 그건 뭐 우리가 좀 더 의논해야 됩니다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숙고의 과정을 가진다든지 해야 되는데 바로 치고 나오는 듯이 그렇게 하니까 와 이거는 당대표 선거하고 상관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죠. 저는 그것도 의도적인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내부의 어떤 논의로 저는 국한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공식적으로 꺼내놓고 수석을 통해서 말을 한다는 건 결국 대통령이 이야기한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당원 84만 당원 동지들한테 명백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 저분은 아니야 찍지 마.
저는 그 메시지를 보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었다. 가장 원색적인 방법이었고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꽝의 전술이지만 예. 그래도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적일 거다. 그렇게 봅니다. 세련되진 않았지만 뭔가 좀 관철을 되는 방식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나경원 부위원장이 맡고 있는 이 위원회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거든요. 예.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까지도 말하자면은 어떤 당내 정치의 목적에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고급적인 전략과 전술을 썼으면 어떨까. 뭐 정치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나경원 의원이 내놓은 그 부위원장이 내놓은 그 방식도 괜찮다고 봐요. 정말 혁명적이고 폭탄적인 발언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에 하나의 해법이 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매출을 저는 단감화시킨다는 거. 예. 나경원 부위원장이 저렇게 계획적인 분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부 왜 저러시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의견은 낼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일반적이진 않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 3월 8일에 치러질 건데 지금 현재 흐름은 어떻습니까? 뭐 저기 김장 얘기 나오는데 네. 근데 저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과연 수도권을 어떻게 할 생각인가 하는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걱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만약에 정말 누구나 짐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김장연대라고 하는 그쪽으로 당대표가 갔을 경우에 과연 수도권 전략을 어떻게 짤 건가는 굉장히 좀 어한 상태라고 보입니다. 네. 저도 뭐 김장에 한 80~90%는 갔다고 보는 거고요. 나머지 저는 한 10% 20% 정도의 어떤 가능성들이 뭡니까 안철수 후보한테도 남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상황 변화에 따라서. 근데 이제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의힘 지지자 사이에서는 1위로 나온다. 1위죠. 그래서 자기도 네네. 이제 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장고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정치라고 하는 거는 서로 다른 의견과 생각들이 섞여서 뭔가를 합의로 이루어 나가는 게 정치거든요. 네. 일방에 그렇게 볼 때는 그게 나경원 부위원장이건 안철수 의원이건 김장하고 뭔가 연대를 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당을 그러니까 전국적인 정당을 이끌어 나가는 게 필요한데 그렇게 안 되는 저는 거죠. 나 부위원장이 그렇게 뭐 김장하고 연대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데 저는 나올까 말까를 되게 네.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 부위원장 장관급 그것까지 다 줬어. 나보고 어쩌라고. 근데 너 왜 자꾸 나와? 그러니까 한번 치는 거거든요. 그걸 듣고도 나온다 이 말은 나경원답지 않은 길을 걸어야 된다. 꽃길만 걸을 수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되게 저는 숙고할 수밖에 없는 당 안에서 앞으로 지금은 1위지만 앞으로 당원들의 어떤 비난이 쏟아질 예. 가능성도 있고 그런 것들까지 염두에 둬서 아마 장고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그러니까 그 부위원장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저도 네. 할 때에 만약에 제가 그 입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총선에서의 공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당내 입지도 있고 앞으로의 자기의 정치 행보도 있고 야 지금 현재 이 바둑돌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할까 하는 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네. 제가 선택하자면 저는 잔다르크로 아, 국민의힘을 네. 이 윤석열 대통령의 수령에서 멀리 잔다르크가 내다보고. 대선까지 바라보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죠. 지금까지 예. 그런 행보를 보이진 않은 것 그러실 같아서. 강단과 그러실 배경을 갖고 있지는 않으신 예. 거예요. 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부산으로 넘어와서 부산 시민들이 박형준 부산시장이 부산시를 비교적 무난하게 이끌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 이야기를 하는데 연령별 지지율 편차가 크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낮은 그러니까 20, 30, 40대까지만 해도 좀 낮고 네. 그러니까 그 외 어른층에서는 좀 높게 나타나는 아무래도 뭐 취업이라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실질적인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의 내 삶까지 생각하는 네. 그런 연령층에서는 부상에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라고 봅니다. 저는 기존에 근데 고령층, 근데 5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인기는 여전하신데 저는 청년층에서 빠지고 그러니까 중년도 아니죠. 청년층이죠. 네네. 결국은 40대 네. 이하 청년층에서 빠지는 속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박형준 시장이 되게 조금 뭔가 이 위기감을 느낄 필요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벌써 지금 근데 지난 보선 대비 12% 그다음에 지난 그
8회 지선 대비 네. 16%포인트 빠진 거거든요. 네. 심각하게 빠진 겁니다. 그게 대부분이 어디서 빠졌냐? 20, 30, 40에서 빠진 40까지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아마 뭐 다음 지선은 너무 머니까 네. 뭐 여전히 뭐 괜찮겠지만 그래도 조금 고민은 해볼 필요 있다. 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한테 박영준 시장도 뭔가 대권을 꿈꿀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의 정치 행보를 꿈꿨을 때 그렇게 젊은 사람들과 같이 가지 않는 정치인이 갈 수 있는 경로 저는 그렇게 뭐 순탄하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차 교수님하고 이렇게 여론조사를 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부산에 살고 싶다가 80%가 넘었어요. 네. 예. 그런데 수도권을 안 갈 수가 없다가 또 50% 가까운 숫자예요. 네. 근데 그게 부산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고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특단의 대책이 아까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저는 뭐 특단의 대책은 네. 저는 박정준 시장은 좀 초심으로 들어가서 저는 조금 발상의 전환을 계속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균형 발전이나 지역 발전이나 부산의 발전을 위한 좀 큰 그림을 원래 갖고 있던 그 그림을 고민을 하면서 좀 그려볼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저는 박형준 시장 어디 있지라고 찾을 정도로 자꾸 존재감을 잃어간다. 네. 그 말은 뭐냐면 그냥 다성해져서 관료 속에 포획되어 있는 시장.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030, 40이 싫어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관료 사이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박차고 나와서 좀 계획적인 시장 이런 이미지들을 좀 만들어 나갈 필요는 있다 그렇게 보죠.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자갈차지매 18,062회 박성원이었습니다. 네,